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스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위원 대다수는 가까운 장래에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11월 1일 연일 연방공개시장위의 의사록에 따르면 연말까지 전망돼 온 추가 금리 인상에 관해 다수 위원들이 경기 전망에 변화가 없으면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통신주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혼조세를 나타냈으며 나스닥 지수는 전일에 이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전장보다 0.27% 하락한 23,526.1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08% 내린 2,597.08포인트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07% 높은 6,867.36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3대 주요 지수는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둔 관망으로 장중 큰 변동성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유럽 증시가 여행주 약세와 유로 강세로 하락했습니다. 독일 닥스 30 지수는 전일 대비 1.2% 떨어진 13,015.04포인트로 프랑스 깍크 40 지수는 전일 대비 0.3% 밀린 5,352.76포인트로 장을 끝냈습니다. 반면 영국 FTSE 100 지수는 전일 대비 0.1% 상승한 7,419.0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이 유가의 호재로 작용하며 국제 유가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1월물은 전날보다 2.1% 상승한 배럴당 58.0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5년 6월 30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1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1.13% 오른 63.28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의 김민재입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 연준의 FOMC 의사록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시장은 연준의 의사록 공개와 경제 지표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먼저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어제 장에서 반도체와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나스닥 지수는 오늘도 소폭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S&P 500 지수는 어제 장에서 처음으로 장중에 2,600선을 넘기도 해서 기대를 모았지만 오늘 장에서는 결국 하락세로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지수도 한번 살펴볼까요?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일보다 9.81포인트 오른 2,540.5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에 뉴욕 증시 급등에 15.91포인트 뛴 2,546선의 장을 열어서 장중 한때 2,553선까지도 치솟았지만 오후 들어서 기관의 매수 물량이 줄어들면서 상승폭이 좁혀졌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8.48포인트 내린 780.90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796선까지 뛰면서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지만 차익 실현에 나선 바이오주의 하락세에 다시 한번 내림세로 전환을 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오늘도 국내외 이슈 저희 출발 증시 와이드와 함께 하시면서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일부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히 점검해드리는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입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서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가 삼성과 LG 세탁기에 대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권고안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당장 가전업체의 피해도 우려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통상 압박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그렇죠. 자세한 내용과 함께 향후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 아침도 이렇게 방송 오면서 좀 라디오를 들어보니까요. 뭐 세탁기란 부분 그리고 세이프가드 이런 부분들이 예상보다 시장에 좀 충격을 좀 크게 받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간단히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입장에서 보면 수출 1위 국가가 중국이고요. 수출 2위 국가가 미국인데 앞으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미국이 수출하게 된다면 현지에서 하지 말고 미국 시장에 들어와서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제품을 생산해라. 그런 시그널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간단히 해석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초점이 있던 회사가 우리가 월풀이죠. 월풀은 과거에 10년 전 같은 경우에는 월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목욕탕에 그렇게 소위 목욕 이런 어떤 용기로도 우리가 월풀 썼는데요. 자, 월풀 관련돼서 최근 ITC 즉 미국 정부에 요구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월풀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가 세탁기 쪽을 너무 저가로 들어와서 우리가 힘듭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미국 국제분쟁위원회 즉 ITC가 받아줬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충격인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그동안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월풀의 주가를 한번 보면서 과연 얘네들이 얼마나 주가가 하락했길래 이런 컴플레인을 하는지 좀 잠깐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곧 보실 차트가 미국의 월풀의 주가 차트인데요. 지난 2017년 1월달 같은 경우에는 183달러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166달러. 즉 다우지수나 나스닥, S&P 500 지수가 기본적으로 올 한해 20% 이상 급등했는데 월풀의 주가 하락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월풀 오너의 책임인데 월풀의 책임을 믿지 않고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도 책임을 가장 모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번 시장의 가장 촉발인 것 같고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최근 며칠간입니다. 어저께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발표됐죠. 이번에 권고안이 발표됐는데 주된 내용이 120만 대 초과 시에는 관세를 50% 부과한다. 그런 어떤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간단히 보시면 지난 11월 15일 며칠 동안에는 급등했고요.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의 모습 보이고 있어서 월풀 관련돼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관세 이런 페널티가 예상보다 월풀의 주가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이 예상보다 아이러니컬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퍼스트솔라 말씀도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통상 세탁기 이전에 퍼스트솔라 즉 태양광 관련 이 기업도 미국 ITC에 제소했습니다. 어떻게 제소했냐면 어떻게 보면 퍼스트솔라가 올 한해 상당히 좀 주가 흐름들이 좋았습니다만 그래도 중국 제품 때로는 한국 제품 태양광 쪽이 예상보다 저가가 들어와서 우리가 힘듭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퍼스트솔라에 이어서 결국 월풀이 기본적으로 이번에 제소했다. 그런 어떤 특징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고민은 한국입니다. 어저께 삼성전자, LG전자는 이런 입장을 보였죠. WTO에 이번에 불공정 관련돼서 제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오늘 새벽에 좀 뉴스를 보니까 한국 정부 입장에 보면 제소보다는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아무래도 개별 기업들은 부정적 그리고 한국 정부 입장의 차원에서 보면 WTO 제소에도 과연 어떤 결과가 좋게 나오겠냐 그런 어떤 자조적인 평가 속에서 제소할지 안 할지 그런 부분도 현재 화두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기본 큰 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시기 한국에 와서 했던 첫 코멘트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올 한 해 동안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가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 얘기가 있었지만 일자리 창출에 대한 코멘트 했는데요. 일자리 창출하게 된다면 결국 미국 현지의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만드는 것이 일자리의 초미의 관심이기 때문에 이번에 월풀 관련된 세탁기 이런 부분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세탁기를 비롯해서 어떤 품목이라도 만약에 제소하게 된다면 결국 관세를 많이 부과해서 미국 내 어떻게 보면 공장을 만드는 그런 것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한국의 가장 큰 스트레스가 아닌가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눈에 띄는 것들은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그 뉴스를 통해서도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주가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좀 덤덤한 모습을 좀 보이겠습니다. 어저께 기사를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전 담당 애널리스트가 LG전자가 부정적입니다. 이런 코멘트 했는데 잠깐 화면을 좀 보실 것 같은데요. 자, 어제 외국인들이 그 LG전자의 주가를 매수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어저께 매수폭이 예상보다 컸고요. 과연 이것을 관점으로 본다면 어저께 그 한국 정부나 그 삼성전자, LG전자가 고민하고 있는 이번에 관세 관련돼서 시장이 부정적일 것입니다. 이런 얘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
어저께 그 L전자의 주가가 예상보다 아마 급등이라는 표현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외국계가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보면 예상보다 L전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한국 시장 그 가운데서 외국계는 이런 부분들은 별 문제가 아니야. 이런 어떤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분기보고서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삼성전자는 논외죠. 삼성전자는 실은 휴대폰이나 반도체 이런 쪽에 상당히 강점이 있는데 L전자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백색가 전에 우리가 주자라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지금 보시는 것은 LG전자의 그 전자공 시스템의 이번에 분기보고서입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홈 오토메이션 이쪽이 주로 가전 쪽을 좀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눈에 띄는 것이 트롬입니다. 트롬 비롯해서 뭐 LG 시그네처 즉 냉장고 비롯해 이렇게 해서 가전 쪽의 그 L전자 비중이 약 33.5%이고 이것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빌어보면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L전자가 당장 눈에 안 띄더라도 이번에 월풀을 비롯해서 또 다른 기업이 이제는 뭐 세탁기가 아니라 청소기가 문제가 있다, 또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문제를 걸게 된다면 큰 틀에서 보면 한국 경제는 일단 부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시스템을 좀 말씀드려봐야 되겠는데요. ITC에 제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보면 이제 12월 달이죠. 12월 4일까지 ITC가 현재 내용을 정리해서 아직까지 공고사항입니다. 정리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합니다. 즉 60일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할 것인데요. 그렇다면 내년 2월 어떤 기사를 보니까 내년 2월 2일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한다, 안 부과한다 이런 판단을 같은데 자, 눈에 띄는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보호무역주의를 가게 된다면 이번에 관세 부과하는 것은 맞다고 좀 보여줄 수 있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리하게 되면 결국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미 FTA 관련돼서 그리고 중국 관련돼서 사드 경제보복 등 수많은 이슈가 있는데 또 다른 복병에 있다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경제적이나 그 무역적으로 보면 지금보다 안 좋을 것입니다. 이런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탁기로 시작이 됐지만 향후에 또 다른 부분까지도 관세 영향이 미칠 테지만 이와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주가에 영향은 없지만 멀리 봤을 때는 당연히 부정적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을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지 하루 만에 미국이 추가 대북 제재 조치를 내놨는데요. 중국을 통한 북한의 돈줄을 묶겠다는 건데 이번 조치는 이전과는 달리 아시아 증시에 특별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까지 들려오고 있는데요. 북한 리스크가 완화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지 아니면 좀 내성이 생긴 건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현재까지 보면 일단 내성이 생겼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들어볼 필요 있는 것 같고요. 아시는 것처럼 그 지난 9월 15일인가요? 그 당시까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고 그 이후에는 조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시아 전체적인 증시가 상승하고 있는데 상승의 기본 이면 가운데서 자, 북한이 어떤 코멘트를 할까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 아무래도 그 주식하시는 분들의 어떤 한쪽의 리스크에 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겠고요. 다만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 한해 들어서 뭐 한국 증시 관련돼서 삼성전자 예상보다 급등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속설로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할 때 그때 주식을 매수하면 오히려 증시가 상승한다. 그런 어떤 예상보다 안 좋은 학습 효과가 이 시각 현재 한국 증시를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에 좀 녹여있다 보겠습니다. 다만 이런 팩터를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올 한 해 동안 북한을 상대로 어마무시한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막말 좀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북한도 미국을 상대로 예상보다 막말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말을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진정성이 의심되는 것 자체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좀 판단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아시아 지역에 순방했을 때 그 당시 어떤 얘기했냐면요. 김정은과 나는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미국으로 귀국 후에는 이번에 이렇게 페널티까지 가 있다는 거 보면 이제는 미국 정부 그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그만큼 무게중심이 없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혹독한 좀 비판을 좀 받는 것이 맞다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팩트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이번에 그 특사가 북한을 갔었죠. 숭타오 특사 갔는데 김정을 못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켜보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번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던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타임 스케줄상으로 그런 어떤 약간의 좀 차이가 있던 것 같고요. 자, 이번에 그 제재 가운데 몇 가지 눈에 띄는 거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북한을 상대로 가장 목을 조일 수 있는 것이 원유인데 원유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중지를 하지 않겠다 그런 평가를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 이번에는 다시 한번 개인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북한 그 약 20여 척의 북한 어떤 배까지도 이번에 제재를 가했다는 거 보면 이제는 개인과 금융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통상을 관련돼서 통상 우리가 배를 통해서 많이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북한을 상대로 봉쇄하겠다 그런 색깔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의 기본적 모습인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증시 가운데서 미국 증시부터 올해 급등했습니다. 뭐 이제 어떻게 보면 현지 시간으로 내일부터는 이제 땡스 기빙데이인데요. 땡스 기빙데이는 의미는 저거죠. 올 한 해 동안 뭐 저기 곡식이나 이런 거에서 오국백과가 잘했습니다. 그런 의미의 땡큐인데 일단 뭐 미국 증시가 급등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오국백과는 아니더라도 미국에 주식하시는 분들은 일단 내일은 뭐 땡큐, 뭐 땡스 기빙데이라고 말씀 드려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한 금요일날 블랙 프라이데이 비롯해서 다음 주 5일까지 사이버 먼데이까지 기본적으로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세제도 개편 이런 기대감 속에서 상승하는 것이 미국 증시의 특징인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 증시도 또 얼떨결에 상승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일본 증시 관련돼서 우리가 말씀드려 볼 것이 일본 엔화가 예상보다 약세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예상보다 약세의 모습 보이는 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아베 총리가 기본 얘기가 우리는 결국 달러 대비로 엔화의 가치를 그만큼 낮게 보겠다. 그런 부분들이 경제 성장과 맞물려서 일본 증시가 상당히 급등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도 상당히 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 어저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상승으로 끝났고요. 통상 중국 증시를 바라볼 때 두 가지 관점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상승했던 게 즉 GDP가 7%에서 6.5% 전후로 그나마 올라간 것이 결국 부채 때문에 올라간 것은 아닌가 이런 평가가 있어서 이번에 시진핑 2기는 결국 부채와의 전쟁이다 이런 코멘트가 있고요. 중국의 인민은행장이 이제 퇴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인민은행장이 보니까 15년 정도 중국의 인민은행 했는데 그분이 계속 요즘 하는 얘기가 중국이 부채가 많습니다. 부채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쩌면 이것이 중국의 인민은행장의 표현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입장을 좀 반영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관점 속에서 상당히 좀 시장은 돈이 많지만 이것이 결국 거품이 아닌가 그런 어떤 고민을 이 시각 상당히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종래면 기본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상당히 급등했던 기본적 이면 가운데서 이제는 북한발 리스크로 보지 않는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북한이 어떤 액션을 취하더라도 아시아 증시는 예상보다 둔감한 상당히 안 좋은 학습 효과가 이 시각점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 조치가 아시아 증시에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제 발표가 됐던 연준 의사록에서 12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됐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 자세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우리가 통상 FMC 때 그 통상 회의록 그리고 성명서, 의사록 이런 부분이 단어가 좀 고민이 되고 있는데요. 통상 지난 시기에 10월 말 그리고 11월 1일 날 미국의 FMC 회의라면 스테이트먼트라고 성명서 발표합니다. 그때 내용은 기준금리를 동결합니다. 인상합니다. 이런 또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그 이후로 약 3주 정도 지나면 이제 마이뉴트라고 그러죠. 의사록이 나옵니다. 즉 지난 10월 말 11월 초 때 어떤 얘기했는지 그런 부분들 상세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건 FMC 그 사이트를 보시면 좀 아실 내용이고요. 오늘 새벽에 나왔던 것이라 같이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마이뉴트입니다. 10월 말부터 11월 1일까지 FMC 때 회의했던 내용들은 의사록이다. 이런 어떤 코멘트가 있고요. 아마 보시면 이런 상세한 내용이 나오고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뭐 키팩트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통상 의사록이기 때문에요. 눈에 띄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멤버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더 스텝이라는 표현을 쓰고 다른 쪽에 보면 파티스페이션 때 이런 어떤 실명을 쓰지 않고 이렇게 무익명을 쓴다는 것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핵심은 이것으로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지난 그 10월 말 때 했던 스테이트와 상당히 차이가 변함이 없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이번 FMC 때 회의 기본 내용을 보면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의사록에서 재확인하는 것 같고요. 또한 경제활동들도 예상보다 좋아지고 있다. 단 얼마나 좋아지고 있냐면 솔리드 레이트, 즉 예상 솔리드라는 표현이 우리가 그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그 그룹도 있었죠. 그런 그룹의 어떤 솔리드가 아니라 단단하다. 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뭐가 단단하죠? 경제활동이 단단하다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월가의 참여자들은 단단하다 이런 의미, 견고하다 이런 의미를 보면 12월 달에 기준금리 올릴 수 있다 이런 어떤 기대감이 좀 커지는 것을 보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그동안 미국 증시 관련돼서 12월 달에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코멘트 있었는데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허리케인 관련돼서 있었죠. 허리케인 관련돼서 이때 하비나 어마 이런 쪽이 있었기 때문에 허리케인의 어떤 그 기본적으로 어떤 방위 디스럽션이라고 그러죠. 허리케인 관련돼서 좀 이렇게 약간은 좀 침체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경제 활동이 좋아지고 노동 시장이 좋아졌다 이런 표현을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그림을 보면 결국 기준금리는 인상적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제니 옐런 의장이 내년 2월에 이제 어떻게 보면 연준 의장 그만두기 때문에 그동안 얘기했던 즉 12월 달엔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올려놓는 것이 글로벌 증시 가운데서 그나마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을 분석해보는 라이브 이슈타임입니다. SK증권 영업부 PRB 센터의 이재광 이사하고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2일 사장단 인사, 그리고 16일 임원 승진 인사에 이어서 어제는 2018년 정기 조직 개편 및 보직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시장을 대비한 사업 준비 작업이 끝난 것 같은데요. 새로운 삼성으로의 도약 어떻게 재편됐는지 자세하게 내용 짚어주실까요? 네. 한 기업의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이 왜 이렇게 시장에 중요하게 대두되는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네. 삼성은 단순히 어떤 한 개의 그룹 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역시 뭐 주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인 것은 뭐 틀림이 없고 자명한 일이고 삼성전자의 움직임, 삼성그룹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계의 판도, 재계의 판도가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이 아직 구속 수감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가 아직 미진하다는 그런 외부적인 압박을 많이 받고 있죠. 더군다나 자 16년 만에 미국에서 세이프가드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제일 만만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일본을 겨냥한 것인데 만만한 대한민국부터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번에 엄청난 관세 폭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여파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미 우리는 여러 차례 냉정한 기업 현실, 국제정세, 세계적인 경쟁 상태 속에서 혁신하지 않는, 개혁하지 않는 그런 기업이나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도 알 수 있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호도 여러 가지 내후외환을 겪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4사 최고치 신고가를 경신하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역시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추가 레벨업 되는 한된 그 삼성전자가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이노베이션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룹 관계자들이 생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난 월 초에 지난 5일날 이미 임원단 인사가 단행이 됐고요. 이번에 조직 개편이 됐기 때문에 크게 큰 변화 이틀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번 조직 개편에서 두드러진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세트 부분의 DMC 연구소와 소프트웨어 센터를 통합을 해서 삼성 리서치를 출범했다는 점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냐면 이 삼성 리서치 센터의 산하에 AI 센터를 신설했는데요. 인공지능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인공지능 연구에 좀 더 박차를 가하겠다. 다시 말해서 삼성그룹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포함한 AI에 좀 더 역량을 강화하겠다 하는 포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DB라고 합니다. 비즈니스 디벨로먼트라고 하는데요. 이쪽 분야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삼성그룹의 이번에 조직 개편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산업 환경과 그리고 업종 합종 연행 그리고 융합 복합 문화 산업이 막 통체적으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 산업 속에서 산업 환경 속에서 신속하게 대처하고 그리고 미래의 먹거리 발굴에 총력을 구하겠다는 것이 이쪽 신설 조직 BD라고 하는 비즈니스 디벨로먼트 조직을 강화하는 하나의 포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두 가지로 크게 압축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 달 초에 단행한 임원 인사 그리고 어제 단행한 삼성의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앞으로 삼성은 두 개의 축, 다시 말해서 신규 먹거리 창출 그리고 신속한 산업 환경의 대응, 이것이 하나의 또 축이 됐고요. 또 다른 축은 4차 산업혁명 관련한 AI라든지 이쪽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삼성의 그룹의 큰 핵심 축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삼성과 어우러지면서 이쪽 산업 분야에 대한
삼성의 집중적인 투자나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께서도 그쪽에 관련된 분야의 기업이라든지 산업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다양한 산업 환경 속에서 신속한 대처를 하겠다라는 삼성의 향방이 기대가 됩니다. 관련 업종들 참고하셔서 투자에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지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은이 금리 인상 신호를 준 지 5개월째인데다가 지난달에는 인상 소수 의견까지 나와서인데요. 하지만 최근에 연저점을 연일 경신하고 있는 환율이 좀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도 다우는 소폭 조정을 받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물론 나스닥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갱신했습니다만 탄력이 좀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축이죠. 하나는 지금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제 개혁안이 과연 하원과 상원을 통과할 것이냐. 이미 하원은 통과했고 상원은 통과할 것이냐가 퀘션 마크. 이거 일단 논란입니다. 그래서 통과될 것이다. 세제 개편안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하는 의견이 대두되면 상승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것이다. 논란이 있다 하면은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고 또 하나 축은 금리입니다. 미국도. 역시 올해 12월에 미국 금리가 과연 인상이 되느냐의 여부를 놓고서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미국도 인상 가능성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다우가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잠시 후에 투자 전략 시간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우리나라도 다음 주 말일 날 30일 날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이번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마지막인 것은 물론이고요. 이번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과연 금리를 인하하느냐의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금리를 만약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냐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동안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다소 미온적인 태도, 잘하면 한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 이미 지난달 금통위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굉장히 피력하는 7명의 금통위원들이 계시는데요.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이 금리 인상에 의견을 제시한 그런 모습이 지난달에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자, 다음 주에 열린 금통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의 변수가 생겼어요. 뭐냐? 환율이 너무 급격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환율이 급락하고 있다는 거죠. 원화 가치가 너무 급격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여기서 금리까지 인상한다면 이 금리 환율의 급락 속도, 원화 가치의 상승 속도가 더 가파라질 것이 아니냐 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하는 금통위 위원들의 고민이 이때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환율 시장에 하나의 변수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금통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투자자들한테 관심을 부각시키고 있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더 포커스가 못 쳐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외국계 IB를 포함한 투자은행들의 의견입니다. 사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지난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봄이 들은 지난 9월까지만 하더라도 외국계 IB 이 투자은행 쪽에서는 우리나라 금리 인상 가능성을 사실 굉장히 적게 봤습니다. 올해는 적어도 내년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외국계 IB 투자은행에서도 올해 12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반 이상이 12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바클레이즈라든지 시티, 골드만삭스, HSBC, JP모건, 스탠다드 차터드 등 같은 이런 굴지의 투자은행들은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에 전망을 하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베리린치는 한 내년 1분기 정도 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UBS인데요. UBS는 한 내년 2분기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일부 내년도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하는 외국계 투자가들 의견도 있지만 절반 이상이 올 12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일부 종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 금리 인상에 포커스를 맞춘 사전 조작이 아닌가, 사전 전략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원달 환율 시장의 변동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래서 투자분들은 향후 일주일 동안
원달러 환율 동향은 그 어느 때보다 면밀히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환율 시장의 변동에 따라서 금리 인상 시기가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일의 코스닥 시장 모처럼 하락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바이오주에 언제까지 관심을 둬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와 더불어서 오늘의 투자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오늘의 투자 전략을 제가 말씀드리기 앞서 제가 하나 제안 하나 드릴게요.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국내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일봉 차트를 한 6개월 정도, 기간을 6개월 정도에서 한번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갑작스럽게 부탁을 죄송한데, 왜냐면 오늘 한번 보여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차트를 가끔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일봉 차트 국내 시장을 보여드리는 것은 참 오래간만인데요. 왜냐면, 일부 코스닥 시장에서는 고점 논란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도, 어제는 소폭 상승했습니다만, 이거 너무 부담되는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을 이끌고 있는 IT 대명사 삼성전자가 모두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미국으로부터 본격적인 세이프가드의 칼날은 첫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탁기인데요. 세탁기에 이어서 모든 가전, 자동차, 철강까지 또 강도 높게 미국이 통상 요구를 하고자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어서 국내 코스피 시장의 현재 위치와 코스닥 시장의 현재 위치를 설명드릴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 좀 해주시고요. 자, 먼저 오늘의 투자 전략입니다. 이제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참 올해는 역사상으로도 참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주식시장에 진입한 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지 꽤 오래됐는데요. 저도 처음입니다. 대학 입시 때문에 주식시장이 2번에 걸쳐서 연장된 것은 처음입니다. 오늘이 대학 입시, 지난 12년간 공부를 열심히 했던 그 학생들, 시험부 대학 입시 시험을 보는 날이죠. 그 학생들 참 시험 잘 봐서 아는 건 당연히 맞고요. 모르는 것도 찍어도 다 맞았으면 하는 그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주시장도 1시간 오늘 늦게 개장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도 1시간 늦게 찾아뵙고 있는데 잠시 후 10시부터 개장을 하는데 이렇게 시장이 대학 입시 때문에 연기 때문에 이렇게 2번에 걸쳐서 늦게 개장하는 것은 처음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 점을 감안해 본다면 현재 주식시장 과연 여기서 계속 홀딩을 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한번 해줘야 될지 투자자들 관심이 지금 지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러나 여러분에게 고점을 맞춰드릴 자신은 없습니다. 여기가 고점입니다. 자, 오늘 팝시다. 이러면 못 맞춰요. 몇 포인트가 고점입니다. 그건 맞출 자신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추세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설사 오늘 양대 시장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기조는 상승 기조입니다. 오늘 양대 시장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은 상승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매매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준비됐으면 국내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부터 한번 보죠. 6개월 정도 기간으로 해서 자, 국내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은요, 최근에 거래량도 굉장히 양호하고요. 그리고 좀 길게 보면은 올 11월 초부터 지금까지 약 3주간 이상에 걸쳐서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당장에 등락은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2,530포인트를 축을 해서 위는 2,550, 2,530포인트 축을 해서 위는 2,550, 아래는 2,520. 이 라인 사이에서 움직이는 기간 조정의 모습입니다. 상승 후에 기간 조정을 받는 것은 뭐죠?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만큼 저점 매수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시장은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을 이끄는 핵심 제약 바이오주들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4위까지가 모두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죠. 시가총액 코스닥 시가총액에서 18%로 시가총액 1위부터 4위까지가 전체 시가총액 18%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10위권 내에 차지하는 코스닥 제약과 바이오 코스닥 기업을 포함하면 20%가 넘습니다. 시총이. 그러니까 절대적이죠. 이 제약과 바이오들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당연한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절대 이렇게 강한 정보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 한번 보죠. 코스닥 시장 일봉 차트 여러분 보시면 11월 중순부터 2조 가까이 수직 상승입니다.
당연히 한번 조정을 받는 라인이고요. 어제 실현했던 장대 음봉의 모습은 당연한 조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올라올 때마다 고점 매도 물량에서 되밀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급등한 주식은요. 코스닥 지표를 하나의 종목이라고 볼 때 이렇게 급등한 종목은 절대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반등을 줬다가 쌍봉의 패턴을 무너진, 쌍봉, 쓰리봉의 패턴을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쌍봉을 확인하고 추세 이탈을 확인하고 매도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자, 다시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시장은 상승 기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매수 마인드 전략이 요구되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보여주는 저는 저 같으면 그대로 홀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고점에서 팔았다가 저점에서 다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개인 투자자분들이야 제가 부연 해드릴 필요가 없고요. 그러나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 일반 투자자분들은 수익이 좀 나서 매도하고 나서 그 주식을 다시 사기가 다시 매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종목에 들어가서 고생하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어차피 그럴 바에는 오히려 갖고 있는 종목에서 승부를 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는 조정은 매수 전략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매수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예,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끌고 LG전자가 이끌고 있는 그렇죠? 우리는 핵심 우량주들, 반도체를 포함한 IT 업종들. 예,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이 됩니다. 낙폭 과대된다면 저점 분할 매수 전략으로 취하셔도 문의가 없지 않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의 대명사 제약과 바이오, 어제 셀트리온, 신라젠, 물론 신라젠 같은 투기적으로 움직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추격 매수는 여러분도 안 하실 거예요. 하라고 해서 그죠? 하지만 갖고 계시다면은 예, 홀딩 전략이 저는 가능. 굳이 하락할 때 매도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제약주들은 덩달아 하락한 종목군들은 오늘도 저점 매수 전략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일통 충분히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은행과 증권 같은 금융주들 역시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요. 은행주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견관 재무구조 펀더멘탈 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랠리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증권주들은 최근에 증시 화랑세에 힘입어서 그동안 장기 침체됐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맞아 있죠.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조선주들 어제 조선주들이 아주 기관과 외국인의 럼코를 받으면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을 포함해서 삼성중공, 삼성엔지니어링, 현대미포조선 이런 종목군들 충분히 매력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건설주는 삼성엔지니어링만 각광을 받고 있는 나머지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진짜 과대낙폭입니다. 최근 들어 정부가 부동산 규제 대책에 이어서 이 건설회사들이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든지 단합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받는다 여러 가지 악재로 해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미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속속 국내외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진짜 저평가된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이제 서서히 관심권에 주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전반적으로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추세는 여전히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저는 추세 이탈을 확인하고 나서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전히 조정은 분할 매수 전략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광 이사와 함께 경제 이슈와 투자 조언까지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선제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인데요. 선제 트레이더와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국내 시황 분석 먼저 좀 해볼까요? 선물 시장 어떤 흐름 보이고 있나요? 네, 우선은 굉장히 보합 장세가 좀 강한데요. 어제 아래 구간 지지력에서 337지수 확인하는 전략을 한번 봤었는데 우선 윗 구간에서는 337.50대 이상 넘어가기 힘들어서 윗 구간에서 매도 전략, 그다음에 아래 구간에서의 지지력에서 매수 전략을 한번 펼쳤었는데요. 걔네들이 약간 빠지면서 335지수까지 내려오면서 얘네들을 잡고 지속적으로 홀딩시켜서 다시 337지수를 확인하는지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 전일 얘네들 보합 구가 여전히 보합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야장 때도 아직 이 구간들 그대로
멈춰있는 완전한 보합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은 335지수 부근에서 얘네들이 횡보하는 구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지지력들과 예상 저항들 우선 크게 보자면 335지수 중반, 그 다음에 337 중반 자리, 아무래도 335.50, 337.50 걔네들 중심으로 보합장 예상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반등 시 매도 전략, 그 다음에 눌림 시 매수 전략 유용하겠다. 그래서 335지수 지지력을 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37지수는 반등 시 저항으로 예상하고 매매하는 게 좋겠다. 한마디로 관망장세에 뚜렷할 걸로 예상이 들고요. 국내 선물은 중심 335지수, 그 다음에 335 지지력들 보고 보합 매매 적극적으로 매매 대응을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해외 선물 시장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FOMC 회의록 공개 이후에 금값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확대가 됐는데 골드 향후 여부와 함께 이와 함께 크루드 오일과 유로 FX까지 함께 짚어주실까요? 네, 어제 저희 유로하고 골드도 또 여전히 저가에서 매수를 잡아서 큰 폭의 수익을 얻었는데요. 어제는 저가를 다시 확인하러 가는 달러 인덱스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서울경제에서 저녁 9시에 리딩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최저가에서 매수를 잡아서 이 구간까지 목표를 삼고 그 다음에 익절을 잡고 홀딩하는 전략, 그래서 종가까지 홀딩하는 전략을 펼쳤었고요. 그게 이제 달러 인덱스가 저가를 확인하면서 전 고가를 계속적으로 높여보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한마디로 이 추세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전반적으로 강세가 더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래서 해외 선물 쪽은 우선 달러 인덱스 추가 하락 여부에 주목하셔야 될 거고 이제는 쫓아가긴 그렇죠. 아래 하방 경직 달러 인덱스 하방 경직 보면 나머지 유로하고 골드는 상방 경직의 눌림들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 홀딩했던 종목들은 그대로 홀딩을 할 생각이고요. 우선 예상 저항은 우선 크게 봅니다. 1.19000, 그 다음에 1.18000. 그래서 여전히 돌파를 했기 때문에 눌림에서 매수 전략 유효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있다면 걔네들 차익 매물에 대한 실현도 가능하다. 그래서 우선은 눌림 매수 전략을 펼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 좀 보겠습니다. 자, 우선 크루드 오일은 어제 지표 발표가 있었었는데요. 지표 발표가 있기 전에 저희가 우선은 58.05 맞고 밀린 아이들을 57.50까지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도 사인 드리고 한 2시간 정도가 걸릴 거다. 그래서 지표 발표 때 이게 다 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57.40 아래부터는 매수 전략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사인을 그렇게 드렸고 그 다음에 중간까지 57.90까지 끌고 가면 된다. 이렇게 사인을 드리고 마무리 지었고요. 그래서 크루드 오일도 매도 그 다음에 매수 전략까지 완벽하게 사인을 드렸었습니다. 자, 우선은 상방 제약들 여전히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30일날 오펙 회의 결정 전까지는 매수포 힘들이 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우선은 예상 저항 58.50.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고가에서 한 30핍 위에 정도만 더 열고요.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은 57.50. 어제 저가 주변머리죠. 어제 저가 주변머리까지 전반적인 큰 박스들 그대로 열고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단 상방 제약만 30핍 정도 더 열고 위에서 반등 시는 매도, 그 다음에 눌림 시는 매수 전략이 유효하겠으나 아직은 기간이 있지만 그래도 60불대 근처에 갔을 때는 여전히 차익 매물에 대한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또 반등 매도 전략 먼저 펼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 좀 보겠습니다. 자, 골드는 예상 저항 얘네 또 우선은 크게 좀 볼 생각이고요. 아직 특별하게 있는 그림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지금 그림
을 보자면 추세가 1292.0을 뚫고 나서 다시 끼어든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상 저항은 좀 크게 보는 게 낫겠고요. 13000까지 드릴 거고요. 예상 지지력은 1280대 드립니다. 우선은 전반적인 예상 지지력과 저항은 여전히 큰 박스 보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점 매매에서의 단순 저항들은 이렇게 추세 채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구간들 벗어나는 그림들 전략적으로 펼치는 게 더 유용하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네들도 달러 인덱스와 같은 연동 그림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와 같이 반등 시에는 매도 전략 유효하겠다 보이고요. 그 다음에 크게 눌릴 때만 매수 전략 유효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가에서 저희가 매수를 잡고 그 다음에 어제 다시 9시부터 최저가에서 매수를 잡아서 홀딩해서 큰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반등하는 구간들 눌림, 매도, 그 다음에 다시 어제 돌파한 구간들까지 크게 밀린다면 눌림 매수. 그래서 한마디로 눌림 매수 전략을 유로하고 달러는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보완 매매를 계속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저가를 깼지만 저가에서 저가를 추격은 하지 마시고요. 추가적인 저가가 열린다면 눌림에서 반등, 그 다음에 다른 상품 통화들은 반등 시 매도 전략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 국내 선물 시장과 해외 선물 시장 살펴봐 드렸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와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허수진입니다. 수능일인 오늘 날씨 포인트는 바로 눈비와 수능 한파입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인천을 포함한 경기 서해안과 또 충남 곳곳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아침 사이 중부와 호남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눈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내륙과 전북은 1cm 내외가, 또 서해안은 1에서 3cm가량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곳에 따라서는 비가 섞여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이 눈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도로가 얼어서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이 눈비뿐만 아니라 밤사이 입시 한파도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3도, 또 춘천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대체로 어제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바람까지 강해서 체감 온도를 더욱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또 낮 동안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5도 안팎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수험생들은 시험장 오가는 길 두터운 외투는 필수고요. 또 시험장 안에서는 난방을 고려해서 간편하게 입고 벗을 수 있는 얇은 옷 여러 겹으로 체온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아침부터 낮 사이에 눈이나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요. 기온은 한낮에도 5도 안팎에 머물며 종일 춥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연일 맑은 날씨가 지속되며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기온은 역시 종일 평년 기온을 밑돌며 춥겠습니다. 호남 지방은 아침부터 낮 사이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낮 기온은 광주와 대구 9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크게 밑돌겠습니다. 해상으로도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또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도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금요일은 내일 그리고 주말까지도 전국 곳곳으로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